예,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당일 선고 과정은 사법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과 후보들의 대진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6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생중계 TV 생중계 여부가 좀 관심이었는데 오늘 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좀 생중계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직접 자필로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런 결정을 냈습니다. 법원의 배경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아무래도 어쨌든 작년 이제 8월부터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방청권에 있어서 그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 공판에 대해서 예, 또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본인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일 수도 있고 누가 그걸 뭐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의 결정의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정농단, 국정파탄의 책임이고 말하자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공적 영역인지 아닌지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의미에서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어쨌든 우리가 예측하듯이 현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뭐 오랫동안 비춰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결정은 뭐 나름대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사실은 뭐 TV로 생중계되지 않았어요. 다른 이게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어떤 의미가? 특히 이제 최순실 씨 재판부하고 지금 이 재판부가 같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재판부에서 했던 얘기가 피고인들이 입을 손실할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계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으면서 벌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등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따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익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 재판이고요. 아마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중계하듯이 TV 카메라들이 쫙 들어가서 중계하지는 않을 거고요. 법원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송출이 된 거를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아마 구체적인 선고의 내용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죠. 1심 선고 결과가 나중에 이제 항소심, 물론 항소심 가겠죠. 다른 뭐 지금 재판 관련자들도 다 항소심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종 확정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관련된 혐의를 부인할지 여러 가지 혐의도 많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재판이 나올 것을 예상하세요? 지금 대략 법조계에서 한 25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재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거의 재판을 거부하는 형태로 가서 선거 형량에 대해서는 내가 개의치 않겠다 이런 자세로 계속 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 이제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나중에 재판에 이제 기소가 돼서 붙여졌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 법정에 서는 모습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조금 글쎄요 마음이 좀 불편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국민들이 경제 살리기를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선친께서 이루었던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적 이런 것을 후하게 이렇게 해서 그분 딸로서 그런 것들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그런 기대들이 어그러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 특히 세월호 부분에 관한 7시간에 대한 어떤 물론 검찰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국민 일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들로서는 분노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자,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승부처죠. 서울시장 선거. 지금까지는요. 일단 민주당의 3명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뭐 결선 투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예. 그렇게 이제 일단 당 지도를 정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 이런 지금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안 시장의 등판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가 될까요? 흔히들 삼자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문수 지사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야권 입장에서 있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나 여당 시장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지하는 소위 이제 선택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난 5구 대선 때의 서울시장 선거 때, 그 대통령 선거 때 서울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42%를 얻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20% 정도를 얻었는데 과연 김문수 후보가 20% 정도를 얻을 것이냐.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고 보여지면 사실상 안철수 후보하고 여당의 후보가 사실상 1대1 대결로 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또 하나의 그 승부처로 떠오른 데가 어디냐면 경남지사 선거입니다. 예. 경남지사 선거가 지금 이제 김태호 지사가 나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난 대선 때 보면은 경남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0.5% 차의 박빙의 승부를 했습니다. 간신히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선거 그리고 경남지사 선거가 아주 이번 단체장 선거 중에서는 아주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전선을 형성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예. 서울의 안철수 후보의 출마,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가 상대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서울시장과 또 경남지사 선거가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네. 김 의원님 어떻게? 글쎄 우선은 뭐 현재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여권 후보들이 누가 물론 결선 투표의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어쨌든 뭐 당선 확률은 높다. 누가 후보가 되든 세 사람의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말하자면 그 김문수 후보보다는 상당히 선택할 수 있는 말하자면 대체제로서의 역량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뭐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25개 구청장 또 말하자면 시의원, 구의원들 선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청장 후보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자유한국당 시스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하고 실제로 말하자면 바른미래당이 지니고 있는 토대가 얼마나 안철수 후보를 받쳐줄 수 있느냐, 예. 지역 민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과거처럼 말하자면 시장 후보가 이미 결정돼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구청장, 시형, 구의원들이 그걸 이해득을 보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번에는 거의 뭐 양자 구도든 삼자 구도든 박빙의 구조로 가지만 실제로 하부 토대들의 어떤 예. 얼마나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만큼이나 견고하게 그런 후보들을 뒷받침해 줄 것이냐 혹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박빙의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당 쪽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게 특히 서울시장 관련해서요. 이제 이번에 그 결선 투표 관련해서 처음에는 저기 하지 않는 걸로 좀 정리됐는데 바꿨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 아무래도 것 이제 이후에. 긴장 관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70여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실제로 5월 달에 있을 북미 대화의 결과가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그 현 정부에 대하여 현재의 그 남북 관계 기조가 상당히 바뀌었을 때 북한의 터닝 포인트가 다르게 했을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다른 표심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그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 끝까지 그 말하자면 민주당 후보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일부 광역자치단체 대진표를 공개했는데 5개 지역은 일단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요. 일부 지역 경선 이제 할 것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들 우리 정의역 보셨겠지만 어떠세요? 면면을 보면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확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경합자도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박빙의 싸움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예, 예.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원래는 지방선거라는 것이 4년 동안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전국 구도와 맞물려 선택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2010년 선거,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에서 4개를 제외한 모든 단체장을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경합을 해서 결국 오세훈 후보가 이겼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한명숙 후보가 너무 토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 새로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새로운 이슈가 막 제기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아이쓰레기 문제가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있었는데 여태까지 준비 안 하고 뭐 했냐. 근데 이거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가장 천만이 밀집해서 사는 서울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좀 문제가 됐고요. 예, 예. 이렇듯 기본적으로 보면 새롭게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는. 그러니까 지난 그 작년 대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 문제,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크게 한번 실수를 하니까 소위 엄마들의 마음이 확 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밀착형 이슈가 의외로 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방금 전에 점들은 오세훈 후보 말씀하신 거죠? 무상보육 관련해서.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예, 작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활 정치 이슈라는 것이 의외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얘기를 잠깐 제가 드렸는데 뭐 김문수 전 지사 얘기도 하고요. 방금 이인재 이제 전 뭐 의원이라 해야 되겠죠. 그 충남지사 출마를 오늘 선언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서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려주시죠. 저는 오랜 고뇌 끝에 당과 도민의 뜻을 받들어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후보가 되어 당의 승리를 안겨주고 침체된 중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오랜 정치 경험에서 단련된 역량을 다 바쳐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으로 충청권이 혼돈스럽다 이런 이제 분석이 충청권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일단요, 뭐 이인재 전 의원의 출마는 놔두라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두 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올드보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올드보이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게 어떤 뉘앙스를 말합니까? 이 홍준표 대표는 이인재 전 의원이 올드보이가 아니라고 하던데. 네. 사실은 뭐 이제 이미 이제 육선 의원이시고 예. 또 도지사도 하셨고 젊은 나이에 사실은 장관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지난 총선에서 이미 이제 지역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일전 후선에 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다시 추천하는 것은 올드보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김태우 지사나 다른 분들은 올드보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정치를 하고 있고 어쨌든 하시려고 하는 분은 올드보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또 연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올드보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예. MB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B가 집권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이제 이상득 부의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거기다가 이제 공천도 못 받았던 박기태 전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대표로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MB 정권 하에서 MB의 선배 그룹들이 다시 전면에 복귀하는 걸 가지고 올드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이번에 얘기 그 당시 연배에 비해서는 사실은 올드보이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김태호 지사건과는 별개로 지금 이인재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궁여지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남에 사람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4선이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대통령 정무수석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사무총장 하시는 홍문표 의원이 3선이에요. 그리고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김태형 의원이 재선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미래를 보고. 근데 이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안희정 지사건이 생겨도 이번 선거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번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내기를 하면서 수도를 헌법적으로 규정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대되는 내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얘기가 천안부터 5선까지 지금 KT에서 병목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시 하나 또 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청권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여당이 하는 것이 자기들 지역 발전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선도 있고 3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인재 전 의원이 이인재 전 지사가 총대를 맨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께서 아까 전에 지목 재미있는 것으로 좀 관전을 해야 될 것으로 지목한 게 이제 PK 지역인데 김경수 이제 의원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재보선 판세는 커졌습니다만, 자 김태호 전 지사하고 이제 다시 붙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김태호 지사도 지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셨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간단한 싸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롭게 현 정부라고 하는 여당 프레임을 갖고 있고, 또 김경수가 어쨌든 경남의 미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사실은 창원시장 부분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안 시장을 공천을 안 주시고 자기 족보를 앉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하고 김경수 후보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쌍끌이로 경남을 휘저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압도적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해볼 만한 선거 구도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지난 주말에 제가 창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서서히 그동안은 이제 보수층이고 중립에 있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조금 이번에는 달리 선택해 보는 대안들이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나 하고 짧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이제 기자들의 개헌안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이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24일 정도가 마감 시한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야 지금 안도 그렇고요. 좀 대통령 안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개헌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그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안은 분명하게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봐야 되고, 청와대 안은 대통령 중임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는 하나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순수 대통령제로 가면서 대통령의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이런 부분들을 미국처럼 국회에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타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타결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겠다. 나가면 풀릴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열려야지 개헌을 하든지 국민투표법 그거 개정안 처리를 하던데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돼서 파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법하고 공수처법이 서로 이제 같이 교차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문은 열고, 그런 면에서 개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그 4월 국회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말하자면 홍문표
뭐 처리 문제, 홍문종, 처리 문제까지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쉽사리 이렇게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고 오늘 일정을 보니까 아예 본회의 같은 건 아예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요, 아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